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경영학과를 오게 됐고, 그러면서 과목을 듣는데 너무나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내가 이걸 들으러 대학을 왔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전과를 하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문문대로. 근데 그게 잘 안 되었어요. 안 되기도 했고, 지금처럼 뭐 이중전공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1학기, 1학기 때 회계학 원리 이런 과목을 했는데 성적이 1학기, 1학기 때 4.5 넘어버려가지고 그냥 해도 되는 전공이구나라는 자신감, 이상한 자신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계속 하게 됐고, 그 다음에 2, 3학년 전공을 듣는데 지금 이제 전공하고 있는 인사조직 전공, 인사원리, 조직행동, 전략, 조직 이런 과목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맞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사실은 공부까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하면서 수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대학생을 보냈고 또 여러 가지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위해서 고민을 한 것들 해결이 당시 많이 안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 세계관 운동이 막 시작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당시 교수님들 중에서 막 정리가 잘 돼가지고 신앙과 어떻게 하고 경영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 이런 설명해주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그 고민 끝에 이제 기독교연구원 참여와 지난 17년 이렇게 기독교연구원 참여하면서 연구, 그다음 교육 이런 것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책이 있는 책들이, 여기 있는 책들이 이제 기업이란 무엇인가, 기독교 자스타 ABC, 건강하게 이렇게 세운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의 회복, 경영의 회복, 교회 회복, 이런 관점에서 전 세계 이렇게 온 교수님들하고 같이 이제 썼던 책들이고, 연구도 이제 계속 그런 관점에서 연구를 하게 되고, 교육도 하기 위해서 지금 내 분야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좀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기독교 아카데미는 기경원에서 매 학기 이렇게 지금 이번 학기에 32기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생들이 한 500명 이렇게 있고, 그 학생들이 이미 이제 경영학과 교수가 된 분들도 있고 해서 이제는 다음 세대들이 이제 교수가 돼서 이미 우리보다 훨씬 깊은 고민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어서 그것은 굉장히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지금 ACM은 기독교 학회인데 각 경영대학에 학생회가 모집되어 있어가지고 수지도 거기 포함되어 있다가 지금 리더십 때문에 잠깐 쉬고 있는 상태에서 ACM을 통해서 학문관, 문화관, 그 다음에 기독교경영 무엇인가, 학교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매 학기 2번의 지역을부터 하고 지도교수를 세우고 해서 지금 이번 학기에 한 9개 대학에서 ACM을 하고 각 대학의 지도교수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장도 교수님, 학교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경영 철학지의 과목을 고대에서 개설하고, 이 과목 개설한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학생들한테 왜 기업이 존재하느냐 질문하면 80~90%가 돈 버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익 창출 아닌가?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대답을 하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기존 패러다임에서 그대로 그냥 대답을 하고 별 생각 없이.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인식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을 했죠. 만약에 우리 경영학과 교육을 정말 잘 시켜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지식이 과장 때까지 4~5년 일 잘하는 사람을 키우는 게 경영학의 목표라면은 우리 경영학 교수들은 대단히 수준 낮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지식의 성격으로 보면은 어떤 지식은 리플레이스가 돼요.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4~5년 지나면 없어질 지식이 있어요. 지식 잘못하니까. 그럼 과연 4~5년 뒤에 지나서 없어질 지식을 가르치는 게 경영학과의 목적인가? 만약에 현실이라면 우리는 4~5년 일 잘할 사람 키우는 거예요. 경영학과. 대단히 불행한 학과예요. 그건 아니지 않겠어요? 근데 이건 어떤 기업체 CEO가 한 이야기예요. 경영학과 출신들은 과장 때까지 일 잘하고, 그 다음에 되니까 경제학과 출신이 잘하고,
중간관리자가 되니까 법학 가르치잖아요. 법대 출신이 잘하고, 인문대니까 인문학 출신들이 잘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경영학과 교육은 4, 5년 일 잘할 사람을 교육시키는 거다.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이건 우리는 대단히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건 좋으나, 사회적 리드를 키우는 게 아니라, 없어질 지식을 몇 년간 일 잘하도록 잠깐 도와주는 역할밖에 못하는 보조적 역할만 하는 과가 되는데, 근데 경영학과 교수는 대단히 좀,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서 과목을 만들고, 그래서 뭐 토론하기 시작했어요. 자본주의, 그 다음에 기업이란 무엇인가, 인간에 대한 인식론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경영 패러다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자유정의, 그 다음에 우리 학교가 추구하는 자유정의, 기능론 이런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토론하기 시작한 학생들도 의외로 내가 고민하던 것들을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목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뭐 개인적으로 철학자가 아니니까 그런 고민들을 조금 더 깊이 지금 해가고 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ACM이든 이 과목이든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이걸 하다 보니까 현장에 계속 앉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학생 만나야 되고 세미나 해야 되고 일주일에 6일 중에 4일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뭐 교회 중등부도 있고 소그룹원도 있고 ACM도 해야 되고 과목 하나 가르쳐야 되고 일주일에 4일이 고정이고 목금 이틀 비어있는데 그것도 다른 관계하는 단체들이 왔다 갔다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게 바람직한 게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러시는데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현장에서 현장을 바꾸고 문화적 명령을 수행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대로 살아가려면 나이 들었어도 지어야 될 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관점을 정리하고 배워서 지금 막 깨닫는 것 못지않게 훨씬 더 어렵고 중요한 것은 나이 들면서 그걸 구체적으로 수행하면서 따라가느냐 아니면 그 짐을 안 지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밖에 출신들이 그 짐을 지고 따라가면 굉장한 큰 변화가 기대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 질문은 경영철학은 왜 필요한가? 세 번째는 우리가 구조와 방향 이야기합니다. 그 측면에서 어떠한 고민이 필요한가? 마지막으로 조직 구조를 설계할 때, 조직을 설계할 때 어떤 맥락을 좀 짚어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이 기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보통 기업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기업 편제성입니다. 그 이야기는 기업이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에서 기업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기업이 시대적인 사회적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기업의 편제성하고 그 위력이라는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기업 재단에다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모든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할지라도 어린 나이를 할지라도 기업의 생산되는 재화와 상품하고 관계없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기업이 가지는 편제성과 위력은 대단히 크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기업이 내어지는 가치가 굉장히 복합적이고 가치 없이 그냥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그런 기관으로 자리매김했고 기업에 대한 상반된 의견들이 너무나 많으면 그다음 기업의 다양한 성격과 다차원성으로 인해서 잘못 이해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업의 영향을 엉뚱하게 왜곡되게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업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때 정부가 우리 사회를 지배할 때가 있었고 한때 한때 교회가 지배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기업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정부보다 힘이 세고 때로는 대학보다도 대학은 막 그냥 흔들 때도 있을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확한 기업 이해는 굉장히 필요한데 기업을 이해하는 방식은 일반 학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딱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기업을 그 다음에는 경제학과 좀 구분되게 좀 대척점이 있는 건가 사회학적이고 좀 조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기업이에요. 그 첫 번째 기업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여기서는 economic institution으로 이해해요. 기업이란 무엇인가? 기업은 economic institution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쪽에서는 기업은 social institution
그 차이가 뭘까요? 자, 보통 경제학과 경영학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은 뭐 경제학은 이론이고 경영학은 실천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떠돌지만 이제 경제학은 주로 시장 이론이고 어떤 가정이 있는 건 여기 가정은 기업은 동질적이다. From homogeneity assumption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동질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제 경제학 분석을 보면 애그리게이트 해가 기업의 데이터를 다 애그리게이트 해가지고 총합적으로 그 데이터를 쓰지 개별 기업의 다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경영학은 기본적으로 from heterogeneity assumption 가지고 있어요. 기업은 다르다. 뭐가 다르냐? 리더십이 다르고 재원이 다르고 시스템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르고 업무 이행 방식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왜 어떤 기업은 같은 산업에 있는데 어떤 기업은 경쟁력이 있고 물건이 잘 팔리고 어떤 기업은 경쟁력이 없는가 했을 때 그 기업에 존재하는 요소들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경영의 모든 과목 여러분 생각해보면 경영의 한 과목은 그런 이야기들이 다르다. 뭐가 다른가? 기업에 속하는 모든 컴포넌트 요소들이 다르다. 그래서 from heterogeneity assumption 여기 이 관점 경제학적으로 기업을 보면 그에 있어서 기업은 시장의 대체 수단, 얼터너티브한 메커니즘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장 실패하거나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냥 기업이 있을 뿐이지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인스티튜션의 기능이 없다라고.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소셜 인스티튜션이라고 하는 인스티튜션을 좀 기억해야 되는 조금 더 다시 나오기 때문에 인스티튜션이라고 뭔가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이쪽 관점은 대체 수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켓 어드밴티지 관점이에요. 그 이야기는 마켓이 더 중요하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그냥 보조적으로 존재하는 얼터너티브한 메커니즘에 불과하다. 근데 이쪽은 그렇게 보잖아요. 오가니제이션 어드밴티지 반드시 존재하고 기업이라고 하는 시장의 실패와 상관없이 시장과 구분된 독특한 인스티튜션이다. 유니크한 네이처를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인스티튜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굉장히 상반되죠. 자, 이쪽은 그렇기 때문에 교환관계도 경제적 교환관계에 한정되어 있어. 경제적 교환관계라고 하면은 주고받는 게 굉장히 분명히 물건 사는 거랑 똑같아요. 주고받는 게 분명히. 고용으로 생각한다면 인플로이어들한테 제공해주는 노동과 인플로이어들이 우리한테 제공하는 그런 인컴, 샐러리가 그게 딱 경제적 교환관계 그 이상 아무것도 관계가 형성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기업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활동만 하는 그런 인스티튜션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기업 우리 생활의 대부분의 중요한 시간을 기업에서 보내는데 경제적인 것을 환원시킬 수 있겠는가? 기업이 경제적 활동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만 있겠는가? 이게 이제 지금 질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거기서 사회생활은 없는 것인가? 그게 우리 삶은 없는 것인가? 경제적 활동하면 끝인가? 그러면 우리 대부분의 중요한 시간은 경제에 활용되고 나머지 좀 시간 활용해가지고 인간이 영위할 수 있는 다른 삶의 그런 영역들을 채워가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사회적 교환관계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 교환관계입니다. 그 이야기는 경제적 교환관계를 넘어서 삶의 총체적인 것들을 교환 가능하고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격 메커니즘에 의한 자율적 조정을 통한 개별적 목적 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두 사람들을 위해서 신뢰를 기반으로 한 개인 간 상호 협력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 거죠. 아주 이건 학문적으로 아주 갈려져 있습니다. 밀턴 프리드만 같은 신고전주의 경제학, 시카고 학파라고 불리는 보통 시카고 경제학과 게리 베크라고 하는 사람 포함해서 게리 베크 교수 같은 경우 휴먼 캐피탈이라는 책을 쓴 분인데 이런 분들 포함해서 대부분의 신고전주의 경제학이나 혹은 신자유주의 관점에서 경제학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나 오늘날 보통 이야기를 성과주의나 이런 것들을 강조해가지고 마치 기업을 시장처럼 관리하고자 하는 모든 그런 제도와 모든 그런 행위들은 다 왼쪽 관점에 가까워요.
오른쪽 관점은 좀 더 공동체적이고 좀 더 기업을 시장과는 구분된, 오히려 시장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시장과는 달라야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왼쪽은 시장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시장과 비슷해야 된다. 시장처럼 관리해야 시장에서 이긴다는 관점이고, 오른쪽은 시장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시장과는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관점. 굉장히 접근이 다르죠. 그런 차이를 조금 설명해 드리고, 그러면 기독교적인 기업 이해를 할 때 첫 번째, 창조 과정을 월트스가 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걸 간단히 보고, 제1창조, 2창조, 3창조 이야기하는데, 제1창조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했을 때 formless 이야기를 해요. formless. 그건 unformed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물로부터 하늘과 땅을 만든 원초적 창조라고 월트스는 이제 구분해놓고, 이건 역도신학자들이 이렇게 구분한다는 이야기를 월트스가 인용을 해놓고 있는데, 제2창조는 정교화 과정이 완성의 과정이죠. unformed를 formed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기관 쭉 창조 과정을 보면 질서가 유지되고, 이제는 다시 창조 질서대로 우주와 자연이 흘러가도록 운행되도록 이렇게 완성되어가는 창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3창조로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문화적 창조 활동을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다양성과 분화의 과정이 있다. 분화라고 하는 단어도 좀 기억해야 되는데 조금 더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formed 된 데 이제 타락이 들어가고 deformed 됐고, 우리의 개혁적인 관점에서 reformed 해가는 것이 우리가 개혁 신앙의 활동 과정이다. 그것이 우리 문화적 활동에서 회복되는 능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문화명령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문화명령과 분화라고 하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분화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보면, 이건 이제 신칼뱅주의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칼빈주의 이후에 네덜란드의 화란의 도이벨트 철학자라든지, 여러분 잘 아는 하우츠바르트, 자본주의와 진보사상이라고 하는 하우츠바르트나, 그 다음에 아브라함 카이프나, 이런 그 신칼빈주의 흐름들이 화란에서 이제 있었죠. 거기서 주장하는 철학적 이론이 뭔가 하면 분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문화명령이 뭐냐? 그거는 여러분 잘 아는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 월터 스토프가 이야기하는 정평입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주장. 문화명령, 인간명의 본질인데, 인류의 소명이 뭐냐? 저장된 잠재력을 실현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했을 때 창조를 전부 다 개발시켜가지고 인간이 할 게 아무것도 없도록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를 딱 해가 잠재력을 씌워 넣으셨는데, 모든 개개인들은 하나님께서 받은 은사를 활용해가지고 분화시켜가 창조의 명령에 따라서 반응을 함으로 인해서 분화를 시켜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분화는 뭐냐? 창조 세계의 잠재력이 실현되는 구체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때 여기 역사의 기본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도일베르트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도일베르트는 15개의 양상, 인류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구조로서 15개의 양상 모두를 딱 정해놓고 그 방향에 하나님께로 향하느냐 아니냐라는 관점으로서 기독교 세계관을 이야기하는데, 이 규범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문화가 각기 독특한 성격을 소유한 여러 영역으로 분화될 것을 요구한다. 이전에 여러분들 시족사회 분화가 되기 전에는 시족장이 종교 역할도 합니다. 제사장 역할도 하고, 교육도 책임지니까 교육도 지금 교육가의 역할도 하고 학교 역할도 하는 거죠. 학교라는 제도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정의 가장 역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치의 리더 역할도 합니다. 시족장. 사회적 분화가 되기 전에는 시족장이 교육과 종교와 그 다음에 문화적인 활동과 정치적인 역할, 의사결정까지 모두 다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분화가 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모든 역할들이 제자리로 다시 나아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는 창조지대로 더 삶이 풍성하도록 만들도록 꾸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학문의 역할이에요. 그죠? 자연과학 같으면 발견하는 거고, 사회과학 같으면 더 분화해서 사회가 더 풍성하도록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 독특한 성격을 소유하는, 영어로 보면 유니크한 네이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중요한 단어 많이 나오죠. 중요합니다, 진짜로. 유니크한 네이처를 가져야 됩니다. 유니크한 네이처가 없으면 분화가 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분화가 되었는데 특정 다른 영역이 그 유니크한 네이처를 덮어서 없어지도록 만들면은 그거는 철학적 반환한다. 이렇게 시장이라고 하는 인스티튜션이 기업을 환원할 수도 있죠. 때로는 시장이라는 게 대학을 환원시킬 수도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대학이 고유한 유니크한 네이처가 있는데 대학을 시장 논리로서 지배해둘 수가 있어요. 볼 수 있죠. 대학 의사결정할 때 시장 논리로 지배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대학의 고유한 기능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이해에 기초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시장 논리로 정부를 그냥 공공성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잊어버리고 시장 논리에 따라 정부의 정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특정한 인스티튜션이 가지는 유니크한 네이처를 잠식하고 지배, 다미넌스 해버리는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반환시킨다. 결국은 융합의 역행이죠. 학문의 융합이라는 단어도 동일해요, 사실은. 그래서 학문의 융합이 반드시 좋은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잘못하면은 유니크한 네이처를 잠식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지 속에 나타나는 고유한 영역들을 침범하는 잘못된 역할로 나아갈 가능성도 존재해요. 그런 측면에서 좀 주의해야 되는 것들인데, 이런 측면에서 역사의 기본 속에 나타나는 문화활동과 분화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문화명령에 따라서 반응하는데, 문화적인 결과로서 그 고유한 역할이 존재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죠. 만약에 기술이 발달하지 않고, 우리가 아주 좀 덜 발달된 산업화가 덜 된 사회에서 산다면 1차 산업 속에서 살 수 있죠. 또, 그죠? 농업, 뭐 이런 축산, 동물 키우고 가축 키우고 산에 나는 나물이나 열매를 먹고 고기 잡아서 먹고 농사지어서 할 때는 1차 산업이라고 하는 그 자연과 더불어서 하나님 주신 그것을 개발해서 그냥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났는데 2차 산업 되고 3차 산업 되면서 기업이라고 하는 인스티튜션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고유한 네이처, 유니크한 네이처를 가진 기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분화되어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잠재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기업은 그 고유한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문화명령에 반응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정부나 시장이나 다른 인스티튜션이 지배해서는 안 된다. 역으로 기업도 다른 인스티튜션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오늘 한국 기업의 가장 큰 위기는 대기업이 만약에 정부나 우리 문화생활이나 종교나 대학을 잠식해가지고 기업이 지배적인 위치에 서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언론을 잡거나 기업이 정부를 지배하거나 대학을 지배하는 것은 건강한 사례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분화된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사회가 되기 위한 각각의 인스티튜션이 제 역할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분화는 사회적 역할과 사회제도와 기관, 이 분화를 둘 다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첫 번째 질문의 마지막 결론은 이거예요. 첫 번째 질문의 마지막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기업이 왜 존재하느냐? 인류의 삶을 보존하고 향상시키는 것. 그게 기업의 존재 이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대단히 중요한 데피니션인데, 목소리인데 아무도 감동은 안 하네요. 이거 한번 그냥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업이 왜 존재하느냐? 이익 창출이 아니라 인류의 삶을 보존하고 향상시키는 것. 그것에 기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중간 단계에서 가치 창출을 하는데 그 가치 창출을 위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좋은 상품을 제공을 해서 가치 창출을 함으로써 인류의 삶을 보존하고 향상시키는 데 있다. 대학은 왜 존재합니까? 대학도 인류의 삶을 보존하고 향상하는 데 있어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그건 달라요.
정부는 왜 존재하나? 정부도 인류의 삶을 보장을 향상시킨 데 있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소셜 인스티튜션은 인류의 삶을 보장을 향상시킨 데 있어.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방식은 달라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아까 문화명령에 반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류 사회를 우리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고 문화명령을 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류 사회가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삶을 풍성하게 살도록 허락하신 거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보편적인 방향하고는 온라인이 반드시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창조 관점과 문화명령에 충실히 따르면서 정의와 샬롬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독교 세계관, 월터 스토프 이야기, 이런 거 다 지금 지방에서 보면은 기업은 기본적으로 창조 관점 문화명령에 충실히 반응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정의를 이루어내고, 그리고 샬롬을 추구해야 하는 나라의 가치들이겠죠. 이게 이제 월터 스토프의 샬롬 관점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제나 두 가지 차원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정의를 위한 삶과 삶을 이끌어가는 목표로서의 증거하는 노래. 샬롬에 관한 이들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월터 스토프의 정말 평화 입맞출 때까지 해서 부분 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면요. 기업의 존재는 하나님의 문화명령에 반응하는 것이고 신깔령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그 분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나타난 소셜 인스티튜션이고 경제학적으로만 보면은 이코노믹 인스티튜션에 좁혀서 보면은 그것은 기업이라고 하는 분화된 소셜 인스티튜션의 고유한 기능, 유니크한 네이처, 고유한 본성들을 줄이거나 왜곡시키는 방향으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은 그 고유한 기능이 뭔지를 잘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드러내면서 인류의 삶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데 가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의 마지막 정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영학자는 뭘 해야 되는가? 이 지금 이야기하는 잠정적 결론에 온라인된 방향으로 연구를 해나가는 거죠. 그 경영학도는 뭘 해야 되는가? 이 관점에서 내가 취업을 고민해야 되고 이 관점에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점에서 기업이 제대로 가는지 지켜보고 모니터링하고 그것을 그 방향으로 가도록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기업을 통한 기업에서의 우리 문화적 삶의 혹은 세상의 회복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첫 번째 세션에 후반부 두 번째 질문. 이거 하면 아마 45분 첫 번째 세션이 끝날 것 같은데요. 왜 경영 철학이 필요한가? 그런 질문입니다. 경영 철학에 대해서 이걸 하나씩 하는 과목을 여기 한 시간 할 수는 없고 문제제기 점에서 몇 가지만 이슈를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경영이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경영은 바람직한 성과를 위한 철학에 기반한 제도와 과정이다. 어렵죠, 영어는. 바람직한 성과를 위한 원리, 제도, 사람의 상호작용이다.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OP인데요. 바람직한 성과라는 게 있고 철학적 기반입니다. philosophical base. 그 중간의 박스에 원리와 제도와 사람이라는 게 있어요. 앞에 철학적으로 빼버리고요. 뒤에 4개만 가지고 설명하면 맨 끝에 있는 바람직한 성과를 추구하기 위해서 중간에 있는 3P의 인터플레이다,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경영도 가능하고 국가 경영도 가능하고 다 적용 가능, 학교 경영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일반적인 데피니션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람직한 성과를 위해서 중간에 있는 원리와 제도와 사람의 상호작용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이것은 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게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많은 이슈를 다 한꺼번에 이야기할 수는 없고 오늘 요약해서 4가지만 설명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학문의 과학화입니다. 경영학의 과학화입니다. 여기서는. 두 번째는 주관적 이성의 전면화입니다. 세 번째는 방향성 고려 없는 제도화입니다. 네 번째 인간의 수단화입니다. 굉장히 축약된 내용들입니다. 이거 하나하나씩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학문의 과학화입니다. 근데 이게 경영학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논리 실증주의가 우리 과학에, 우리 학문에 들어온 이후로 나타난 보편적 현상. 그 이야기는 제가 최근에 강명환 교수님 책들을 보면서 철학이 과학화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철학이 과학화되었다. 경제학 책들을 보면서 시오니아 유이치라고 하는 히토츠마스 대학 총장까지 하신 경제 철학자인데 그분이 쓴 책을 보면 경제와 윤리라는 책을 보면 경제학이 과학화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제 경영이 과학화되었다. 저 혼자 한 분들한테 다른 아주 유명한 고샤르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경영이 과학화됐다. 경영학이. 그러면은 보편적으로 철학도 경제학도 경영학도 과학화되었으니까 모든 사회과학, 인문학이 과학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과학화란 무엇인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학화란 무엇인가? 실증주의하고 관련시켜서 이야기를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자, 실증주의에 여기 있는 콩티안 파지티비즘, 콩트 알래요? 콩트. 실증주의를 콩트가 주장하는 실증주의예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두 가지 이제 중요한 단어가 value와 fact인데요. 가치와 사실이에요. value와 fact인데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학문은 value 없이 혹은 value free하게 혹은 가치 중립적으로 학문의 활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객관적인 눈으로 value가 가치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딱 발견한 그것이 학문 과정이고 그것이 학문적 발견인데 그걸 가지고 가치가 컨플릭트가 일어날 때 개입할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이야기는 굉장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결국은 가치보다도 팩트가 더 중요하고 때로는 가치가 개입 없이 학문이 가능하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을 생각해 보면 이 실증주의죠. 대단히 실증주의죠. 가치 이야기를 잘 못해요. 가치 이야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학문이 과학화 현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굉장히 큰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인간의 얼굴이 상실된 학문이다. 그래서 강요한 교수님 책 중에 인간의 얼굴을 가진 지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주장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인격이 상실된. 자, 이런 학문의 결과로서 나온 그 이론에 기반한 제도화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 경영 제도를 도입해서 경영을 하게 되면은 결과로서 나중에 연결된 이야기지만 dehumanization of practice라는 결과입니다. 제도의 비인격화입니다. 이미 학문 자체에 가치가 들어가 있지 않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실증적으로 가능하다는 것들을 전제로 하게 되면 인간이라는 것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크게 두 가지 얘기하고 합니다. 하나는 가치와 윤리와의 분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현실과의 괴리입니다. 자, 현실과의 괴리. 지금 철학이든 경영학이든 우리가 쓴 논문들을 경영자들 읽어내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하는 논문은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들이 있고 굉장히 과학화라는 명목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아니죠. 이게 화이트보드 하셔야 되거든요. 자, 여기 자연과학이 있고요. 인문학 있고, 문과학이 있고, 여기 물리 같은 게 있고, 여기 생물 같은 게 있고, 여기 사회과학, 예술이 있고, 여기 경영학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면, 보통 세 가지 설명이 뭔가 하면, 인과적 설명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기능적 설명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의도적 설명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정답인데, 여기 보입니까? 보이죠? 물리현상 같으면은, 야, 이걸 떨어뜨리면 떨어져요. 내가 이걸 밀면에 밀려요, 이게. 원인이 있어. 내가 힘을 가한 거야. 물리현상은 원인과 결과를 규명해낼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인과적 설명이 가능해. 근데 기능적 설명. 예를 들면, 우리 몸의 부분끼리, 지체끼리 움직이고 연결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기능적인 거죠. 생물은 그게 가능하죠. 인과도 가능하죠. 근데 물리는 기능적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이것들 부분끼리가 자기들끼리 의사소통을 해가지고 움직이는 법은 없어요. 자, 그럴 때, 의도적 설명은 없는데, 여기 경영학 같은 사회과학은 의도적 설명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의도적 설명. 경영 전략 이러면은, 내가, 두 발 앞서기 위해서 한 발 뒤로 물러날 수도 있다. 그게 의도죠. 내가 뭘 잘하기 위해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내가 잘못할 수도 있어. 근데 의도적인 설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사회과학은 사람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고 의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물리적 현상처럼 인과적으로 움직이거나 반드시 기능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이게 복잡해요. 예술은 더군다나 설명이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문제가 뭔가 하면, 과학하라는 건 뭔가 하면, 이게 물음표,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걸 0표로 화시켰어요. 이게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0표예요. 자, 이게, 이렇게 하면 무슨 현상이 벌어져요? 경영학도 인과적 설명이 가능하고 기능적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 어떤 모습이 되는가 하면, 경영학이 사회과학처럼 대단히 과학적으로 보인다는 걸 pretense of knowledge라고 지식인치 않은 지식의 가식화인데 pretense of knowledge 현상 때문에 과학적으로 보이게 하는 현상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동안 모든 사회과학이 대부분이 돼요. 과학화는 되었을지 몰라도 현실과는 거리감이 생겼죠. 현실과 괴리가 생겼어요. 실제 현실을 잘 설명하지 못하게 됐어. 그러면서 윤리와도 괴리가 생기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규범이라는 게 있고 이게 방향이라는 게요. 우리가 세계관으로 보면 구조 방향에서 방향이라는 게 있는데 그 방향을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날 우리 경리학의 첫 번째 현상은 꽁키한 포지티비즘이 지배를 했다. 그 다음에 웨베리안, 막스 웨버식의 실증주의가 왔어요. 여기서는 instrumental rationality라고 그러는데 목적에 대한 체제에 대한 큰 그림에 대한 질문을 하지 말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수단적 측면에서의 합리성을 가져가면서 가치도 중요하고 팩트도 중요할 수 있다. 같이 갈 수 있다. 라는 관점인데 마지막 반실증주의 엔타의 포지티비즘으로 가면 여기는 대표적인데 여러분 들어봤을 많은 이름입니다. 호르크하이머, 비판철학자 호르크하이머나 그 다음에는 마르쿠제나 하버마스나 이런 사람들 이런 보통 이야기는 비판철학자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해요.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주어진 걸로 보지 말고 그 목적이 바른지를 한번 뒤흔들어 보는 거예요. 앞에 우리 OP 그림을 생각해보면 바람직한 목적이라는데 이게 바람직한 목적이 그냥 이윤 창출이라는 걸 만약에 놓았으면 그게 진짜 그게 목적인지 한번 흔들어 보는 거예요. 비판해 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를 고려한 그런 가지를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주관적 이성의 전면화입니다. 주관적 이성의 전면화. 우리가 몇 시에 시작했죠? 몇 시에 끝나야 되죠? 한 10분 남았나요? 5분 정도. 네.
자, 주관적 이성의 전면화. 주관적 이성의 전면화. 좀 어려운 용어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우선. 자, 호르카임의 책에 보면 도구적 이성 비판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운전을 합니다. 파란불이에요. 지나갔어요. 근데 건널목에 파란불에서 나는 건너갔는데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누가 어겼는가? 사람이 어겼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보고도 나는 파란불이기 때문에 가서 차를 몰고 가서 치워 죽였어요. 재판관이 질문했어요. 당신은 당신이 이성을 제대로 사용했습니까? 그 질문은 뭐예요? 그때 대답이 나는 파란불이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켰고 나는 내 이성을 활용해서 교통법규를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은 그 교통법규를 만든 질서유지와 생명의 보존이라고 하는 그 교통법규, 교통체제, 신호등의 체계를 만든 정신을 망각한 이성이다. 그래서 수단적으로만, 기계적으로만 이성을 활용한 것이지 원래 체제가 존재해야 되는 그 깊은 의미와 정신을 고려하지 않은 이성, 그걸 우리는 수단적 이성이다. 객관적 이성은 원래 있어야 되는 전체의 체계까지를 고려하는 이성이라는 거죠. 근데 주관적 이성이 전면에 나와 그게 계속 지배해버리면은 경영의 효율성 추구에 목적을 주면은 수단적 이성이 만약에 지배화되고 전면화되면은 모든 것들이 수단화되고 그 원래 수단으로 생각했던 게 목적이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 경영학은 굉장히 주객전도가 돼서 목적은 수단화되고 수단이 전면에서 현상이 돼요. 여러분들 한나 아렌트가 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서도 동일합니다. 여기 아이히만이 그 사람 그렇게 유대인 학살에 참여했지만 깊이 평범한 사람이에요. 가정적이고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고 정말 충실한 그런 가정인데 나중에 정신건 감정을 해봤더니 정신의학자들이 나보다 더 불러서 건강하다 정신들. 멀쩡한 사람이 왜 멀쩡한 사람이 그런 악한 길에 관여했을까? 그것을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나는 본인으로서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앞에서 이야기하는 나는 교통신호를 따랐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영학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수단적으로 사용했던 것들이 전면에 나와가지고 그것이 모든 것들을 지배해버리는 현상입니다. 금방 끝낼게요. 방향성 고리 없는 제도화. 경영학의 탁월한 점은 써왔어요. 프로블럼 설명이다. 성과를 이루는 데 대한 관심이 많지만 그것이 바른 방향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고 가치를 배제시킨다. 자, 마지막으로 인간의 수단화 현상이에요. 인간의 수단화 현상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보면 경영학 이론이 있으면 이 이론이 틀렸던 상관에서 경영학 이론이 있으면 이 이론이 예측하는 행동이 있고 이 이론에 기반한 제도 도입이 있고 이 제도의 영향을 받는 실제 행동이 있다고 보면은 사람의 행동은 제도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성과급을 주면은 성과급이 중요시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 예를 들면 그럼 이 실제 행동이 예측 행동을 일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여기 뭐 하나 끌고 나갔는데 이게 이 화살표가 있어야 돼요. 원래는. 이 동그라미하고 여기 화살표가 일록하는 화살표가 있어요. 없죠. 화살표가 뭔가 하면 강화작용이다. reinforcing 한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원래의 이론이 틀렸든 맞든 상관없이 한번 이론화되면은 그것에 따른 제도화가 되고 그것이 행동에 영향을 주고 원래 예측한 것과 일치되면 강화되고 그게 계속 강화되는 도리에 빠지게 돼요. 그거를 심리학에서는 self-fulfilling prophecy다. 자기 실현적 예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약에 앞에 경영학 이론이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만약에 유틸리티어리즘, 공리주의적이다. 이러면은 그에 따라서 행동하게끔 만드는 아주 어려운
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철학적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이슈들이 많은 거죠. 이것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저를 설계할지는 후반부에 가서 이야기하고 여기까지 하고 질문이 있으면